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금요일이고 또 방학이고 또 비도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조금 더 재밌게 즐겁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소리 잘 들리시는가요? 뒤에 있으신 분들? 네, 괜찮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용. 그런데 이제 용이 실존했냐, 실존하지 않았냐라는 접근법보다는 용에 대해서 그리고 용의 능력에 대해서 환경 그리고 에너지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12간지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는가요? 나는 무슨 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12가지 동물들로 이루어져 있고 저는 닭띠입니다. 닭의 해에 태어났거든요. 네. 혹시 용의 해에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용띠. 네, 많으신 것 같은데. 용이 실존했다고 믿으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용이 왜 실존했다고 믿으세요? 실존했을 것 같지만 이유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반대로 용이 실존하지 않았다라고 믿으시는 분. 네. 용은 왜 실존하지 않았는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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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믿는 이유는 용의 대표적인 능력으로 알려져 있는 불을 뿜는 능력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동물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용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2가지의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고 또 그 전에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던 유일한 동물입니다. 바꿔 얘기해보면 여러 가지 다른 상상의 동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이라는 존재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었지 않았나. 특히 한자 문화권 혹은 동양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용은 아주 신성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우리 예전에는 왕 제도가 있었고 왕 또한 마치 용처럼 아주 신성하고 절대 권력으로 여겨져 왔었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우리가 이제 어진이라고 얘기하고요. 지금으로 치면 증명사진, 초상화입니다. 초상화. 왕의 초상화는 우리가 어진이라고 하는데, 이 어진 같은 경우는 조선을 세웠던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고요. 보시면 태조 이성계는 장군이었죠. 무사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덩치가 크고 어깨가 딱 벌어진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죠?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면 용 무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한 용이란 아주 신성하고 특별하게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왕의 얼굴은 용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왕의 의자는 용상이라고 얘기를 했고 왕의 옷은 용포 혹은 곤용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용에 대한 신성시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두 국기를 색깔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국기가 어떤 국기인지 아시나요? 네, 부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다는 아시아에 있는 나라 부탄의 국기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국가는 좀 색깔이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웨일즈입니다. 웨일즈. 영국령에 있는 웨일즈의 국기입니다. 국기라는 게 그 나라를 대표하는 깃발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본다면 용이라는 게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신성시되게 여겨왔다. 물론 서양의 일부 지역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조금 무섭게 사악하게 표현 혹은 묘사되어 온 것은 있지만 여전히 신성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보시는 그림이 뭔가요? 화석이죠. 공룡들의 화석입니다. 그죠? 뿌리 세계에서 트리케라톱스라 그러고
오른쪽 끝은 스테고사우루스의 이제 화석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용이 존재했냐, 존재하지 않았냐, 아직까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는 용은 실존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공룡처럼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자, 근데 이거를 한번 우리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스테고사우루스의 화석들이 발견되기 전의 시점에서는 스테고사우루스는 존재하지 않는 공룡이었던 거죠. 만약에 지금 용의 화석이 발견되기 전의 시점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용은 실존하지 않았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용의 화석이 발견된다면 용은 실존하는 거죠. 그러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여러 과학자들이 실존하는 혹은 남아있는 유물이나 화석이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용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학자들, 특히나 고문서나 기록물을 관리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야 시대의 유물이고요. 이집트 시대의 벽화입니다. 3세기 시절에 이탈리아의 동굴에서 그려진 벽화이고요. 중국 혹은 아랍 문화권의 유물들입니다. 그 어디에도 용이다 혹은 드래곤이다 라고 하는 용어는 없지만 유물들이 표현하고 묘사하려고 하는 생명체는 매우 유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용이라고 아주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 몸이 길고 하늘을 나는 듯한 형상으로 묘사 혹은 설명을 했고,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음으로써 불을 뿜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용이 상상의 동물이라면 마야 시대, 이집트, 아랍,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동일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 동일한 것을 묘사하고 그 기록을 남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근거로, 그런 합리적인 추론으로 여러 학자들은 용은 실존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교통이라든지 그 시대의 언어를 생각한다면 실제 그 지역에 있는 동물을 그리거나 묘사를 했다는 게 훨씬 더 합리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차에서 오시는 동안이나 혹은 집에서 오늘 이 강의를 누가 할까? 저라는 강사에 대한 생김새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여기에 계신 분들의 상상력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를 직접 보기 전에는 저에 대한, 강사에 대한 상상 속에 있는 모습은 다 다를 거라는 거죠. 근데 막상 저를 보고 나면 그 뒤에 저에 대한 설명 혹은 묘사는 매우 비슷한 공통점들을 가질 겁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용은 아마도 실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용의 모습이죠. 그죠? 용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불을 뿜고 하는 것이 이제 용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동양의 용과 서양의 용은 생김새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한번 얘기해 보실 학생 있으신가요? 네. 네, 서양에서는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조금 사악하고 나쁜 그런 형태로 묘사가 되고 있고, 동양에서는 신성시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조금 더 생김새적인 관점에서, 네, 날개가 어떤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서양의 용은 날개가 달려 있다고 묘사가 되어 있고, 동양의 용은 날개가 없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네.
네, 동양의 용은 몸이 조금 길고 얇고 서양은 좀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 서양의 용은 몸집이 좀 더 크고 날개가 달린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고요. 남아 있는 기록물들의 공통점을 보면 동양의 용은 아주 쇼다리에 날개는 없고 몸은 긴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 동양의 이 용의 그 모습은 기원전 3세기로 돌아가서 한나라에 있었던 학자인 한비자라는 분이 용에 대해서 묘사된 글을 남겼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용은 아주 온순한 동물이다. 길만 잘 들이면 내가 용을 탈 수도 있다. 그리고 용의 등에는 비늘이 약 81개가 있고 그 몸 밑에는 용의 위에 있는 등의 비늘과 반대 방향으로 시작하는 큰 비늘을 기점으로 59개의 비늘이 존재한다. 용 목 밑에 튀어나와 있는 비늘을 두 글자로 이렇게 지칭을 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영린. 네, 영린이죠. 네. 그래서 그 한비자가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용은 매우 온순하지만 그 영린을 건드린 자는 반드시 죽는다, 죽인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린이나 한자는 절대자나 혹은 절대 권력의 심기를 건드린 일을 하고 뭐 화를 당한다, 그런 용어로 이제 영린이 쓰이게 된 건데요. 하여튼 그 한비자의 묘사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양의 용은 날개가 있어서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동양의 용은 날개도 없는데 하늘을 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크게 그 강의를 두 파트 정도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첫 파트에서는 용의 능력인 화염 능력과 비행 능력을 지금 우리의 과학 지식을 가지고 한번 추론해 보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하늘을 나는 가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 새죠, 새. 새는 하늘을 어떻게 나는가요? 날개로 날죠. 네, 그래서 새의 비행 능력은 물리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새 중에서 가장 큰 새는 알바트로스입니다. 네, 알바트로스의 무게는 다양하지만 한 10kg 이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새는 순전히 날개로만 날기 때문에, 물리 법칙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몸무게가 가볍겠죠. 그런 알바트로스 또한 날개의 길이, 윙스팬이 약 평균적으로 3.4m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용의 추정 무게는 약 200kg에서 500kg거든요. 그럼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용이 날개에 의존해서 날개의 힘만으로 하늘을 난다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채 10kg도 안 나가는 알바트로스의 알바트로스의 날개 길이가 3.4m입니다. 새는 하늘을 날기 위해 몸무게를 줄여야 되고, 뼈는 비어 있습니다. 그죠? 마치 골다공처럼 비어 있고, 똥과 오줌을 몸에 보관하지 않고 바로바로 배출합니다. 그 조금의 몸무게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용의 몸무게, 약 200~300kg의 몸무게가 날개에 의해서만 난다? 날개의 길이는 엄청나게 길어져야 되는 거죠. 날개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지면 문제는 포식 활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리서 쉽게 노출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 관점에서 서양의 용이 날개가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물리 법칙으로만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얘기들은 과학자들 사이에 단순한 흥미 위주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 지식을 가지고 얘기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용이 나는 것을, 날개만으로 난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생물학자들은 아니다, 용이 하늘을 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혹은 접근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삼아 한번 캡처된 내용인데요. 외국의 그 투표와 관련된 그런 사이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주제에 대해 찬반에 대한 그 의견을 제시하고 결과를 보는 건데, 이 찬반 투표에 참여한 외국인들이 한 85%는 용은 실존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용은 실존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용은 실존했다. 자, 그렇다면 용이 실존했다면 용의 기록물 또한 사실일 것이고, 용의 기록물이 사실이라면 용은 하늘을 나는 비행 능력과 화염 능력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용이 하늘을 날고 불을 뿜을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본인들만의 상상력 혹은 본인들만의 논리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네, 저의 힌트입니다. 네. 네, 혹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해보고 싶은 학생 있으신가요? 네, 네. 방귀의 추진력으로 하늘을 날 수 있다. 네. 재밌는 의견입니다. 네, 또 다른 의견. 네, 여기 네. 입에서 불이 나왔을 것이다. 네, 네, 박사, 네. 불을 뿜으면서 날 수 있다. 네, 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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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 행성과 입냄새 나라에서 에너지를 얻었다. 네. 맞습니다. 네. 미생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냐면, 지금 제가 이제 드린 힌트는 뭐냐면, 눈치채신 것처럼 소에서 나오는 방구 그리고 트럼을 의미합니다. 방구와 트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죠. 그리고 실제로 용의 방구는 아주 불이 잘 붙습니다.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그 소의 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하루에 약 200에서 300리터의 메탄가스가 소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메탄가스는 아주 가벼운 기체이거든요. 그리고 불에 잘 붙는 기체, 가연성 기체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용이 음식물을 섭취하고 소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 혹은 더 가볍고 가연성이 높은 수소가스를 몸속에 저장할 수 있는 특정한 기관에 의해서 마치 낙하산처럼 몸에 저장을 하고 몸이 가벼워지니 뜨지 않았을까라고 생물학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소에서 얼마만큼의 많은 메탄가스가 발생되냐면, 소 2마리를 1년을 키우면 4인 가족이 1년 동안 차량 약 2만 킬로 타는 만큼의 CO2 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메탄가스가 발생이 되고 있죠. 비틀즈 멤버 폴 맥카트니가 아주 유명한 채식주의자입니다. 폴 맥카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채식만 한다면 우리는 온실효과, 온실가스 CO2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 근거는 전 세계에 있는 약 55억 마리의 소에서 1년 동안 발생되는 CO2의 양이 약 10개국에서 발생되는 CO2 양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얘기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메탄가스가 소에서 발생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의미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죠. 네. 자, 메탄가스는 동일한 무게의 CO2보다 약 23배 정도의 온실 효과에 더 나쁜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탄가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결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메탄가스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이 충분히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다른 연구들 또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도 소를 키우면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포집해서 고기와 가스를 동시에 얻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소의 먹이를 조절해서 발생되는 메탄가스의 양을 줄일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토픽을 가지고 다양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여러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은 하늘을 날 수가 있다.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상상력을 조금 더 보탠다면 용은 아마도 육식을 매우 즐겨 했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소와 같이 초식 동물에서도 메탄이 발생될 수 있지만 육식을 더 즐겨 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소와 메탄을 만드는 반응에 관여되는 효소에 철 성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육식을 함으로써 그 동물의 피를 섭취함으로써 철분을 섭취하게 되고 폭발적으로 수소를, 메탄을 빨리 많이 생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 얘기를 해보면 피의 색깔이 왜 빨간색인가요? 피의 색깔이 왜 빨간색인가요? 네. 적혈구. 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적혈구 안에 뭐가 있나요? 헤모글로빈. 자, 그러면 헤모글로빈의 역할은 산소를 전달하는 단백질이죠. 헤모글로빈의 색깔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피가 빨간색일까요? 우리 혹시 빈혈이 있어서 머리가 이렇게 어지러워서 산소 전달이 잘 안 돼서 병원에 가면 어떤 약을 처방해 주는가요? 철분을 해주죠. 왜 그러냐면 헤모글로빈 안에 헤모글로빈 안에 산소를 전달하는 단백질인 헤모글로빈 안에 철이 주 성분입니다. 철은 산소와 만나면 빨간색이 됩니다. 우리가 녹슬면 색깔이 빨간색인 거잖아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부족하기 때문에 빈혈이 생기고 그 헤모글로빈의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철분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색깔이 피가 빨간색인 이유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산소를 전달하는 단백질의 주요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인 철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와 같이 산소를 필요로 하는 동물이지만 산소를 전달하는 단백질이 헤모글로빈이 아닌 다른 놈이라면 피의 색깔이 다른 색일 수가 있겠죠. 달팽이나 혹은 그 연체 동물의 피 색깔이 혹시 어떤 색깔인지 아시는가요? 초록 색깔이죠. 초록 색깔인 이유는 뭔가요? 네, 초록색인 이유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이 아니고 헤모시아닌이라고 하는 다른 단백질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헤모시아닌에는 구리가 많이 포함되거든요. 구리와 산소가 만나면 초록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초록색인 거죠. 만약에 나중에 어느 다른 외계 행성에서 다른 동물 혹은 생명체가 사는데 피의 색깔이 다른 색이다. 그러면 그 친구의 산소 혹은 특정한 가스에 전달을 하는 단백질 내 구성 성분이 다른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를 좀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용은 생물 관점에서 그 존재와 능력이 설명이 가능하다. 용이 음식물을 섭취하고 장안에서 미생 활동에 의해서 수소, 메탄 아주 가벼운 기체들을 생산하고 그거를 포집해서 몸을 띄울 수 있고 또한 스파크 장치에 의해서 불을 붙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스파크 장치도 그렇게 어려운 원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혹시 닭이 소화를 잘 하기 위해서 모래를 섭취하는 거 알고 있나요? 모래를 목에 넣음으로써 마치 이빨과 같은 저작 운동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공룡의 위석이라고 해서 공룡의 위에서 돌이 발견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소화를 돕기 위해서. 그렇다면 용도 그런 위석과 같은 돌을 몸속에 먹었다면, 섭취를 했다면 돌의 스파크에 의해서 불이 붙을 수가 있다는 걸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용은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미생물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미생물에 의해서 메탄가스나 수소가스가 발생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짧게 미생물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생물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놈들인가요? 착한 놈들인가요? 나쁜 놈들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어떤 뉴스를 통해서 미생물에 대해서 접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짧게 미생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생물은 아주 다양한 색깔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둥그런 놈부터 길쭉한 놈, 혹은 여러 개가 이어져 있는 미생물까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색깔 또한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지금 조금 빛이 이렇게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있는데, 뭐 녹색부터 혹은 검은색, 혹은 크림 색깔, 혹은 이거는 이제 분홍색입니다. 여러 가지 미생물이 정말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녹색. 우리 식물이 녹색인 이유는 뭔가요? 엽록소. 엽록소가 녹색인가요? 아까 전에 앞부분에 강의하셨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은 가시광역 영역이라고 해서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죠. 엽록소가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 빛을 섭취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녹색 빛을 흡수하지 않고 반사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엽록소의 색깔이 녹색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광합성 작용을 하는 식물 혹은 조류 이런 것들은 다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녹색을 이용하지 못하고 반사시키기 때문에. 자, 메탄가스를 만드는 미생물들은 검은색입니다. 메탄가스는 공기가 없는 혐기라고 하는 조건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매우 불쾌하고 썩었다, 냄새가 난다고 하는 색깔은 전부 다 검은색일 겁니다. 하수구 구멍 혹은 뭔가 악취, 더럽다 하는 색깔은 전부 다 검은색입니다. 왜냐하면 이 검은색이라는 것도 미생물에 의한 건데요. 우리가 악취가 나는 것은 황화수소라고 하는 특정한 가스가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그게 철하고 결합해서 FeS라고 하는 검은색 침전물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었다, 즉 공기가 없다는 조건의 미생물들은 검은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소를 만드는 미생물들은 크림 색깔이고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편견 속에는 미생물은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철에 나오는 노로바이러스, 여름철에 나오는 식중독균, 장염 비브리오, 비브리오 폐혈증, 혹은 심지어 살을 파먹는 세균이라고 해서 우리 생각 속에는 미생물은 나쁜 놈들로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아주 다양한 곳에서 미생물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 그림이 어떤 거인지 아는 학생이 있으신가요? 플레밍스 오리지널 플레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레밍의 원래 플레이트, 접시. 몰드는 곰팡이라는 거고요. 박테리알 콜로니는 세균들이라는 겁니다. 혹시 어떤 사진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근데 그만. 네. 곰팡이가 있고 곰팡이 주위에 네. 세균들이 묻어고 있는 사진입니다. 아, 네. 네, 비슷합니다.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에 총에 맞아서 죽은 군인들보다 미생물에 의해서 죽은 군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몸에 상처가 나서 미생물이 들어가서
네, 폐혈증이나 혹은 다른 합병증으로 죽은 병사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 그림은 항생제 개발과 관련돼서 노벨상을 받았던 플레밍의 실제 그 사진입니다.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은 세균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접시에다가 세균들이 좋아하는 먹이와 영양분을 놔두고 세균을 키우는 게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균들이 안 자라고 곰팡이가 자라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실험이 실패했구나라고 하고 플레이트를 버리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까 학생 말한 것처럼 세균들이 곰팡이 근처로 못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곰팡이의 먹이도 없는데 자랄 수 있었을까? 확인해 보니 곰팡이가 세균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푸른색 곰팡이가.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더해서 푸른색 곰팡이의 액을 200배, 300배 희석해서 몸에 주사를 낸 게 인류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입니다. 우리 지금 너무나도 사실 지금 현재는 너무나도 많은 항생제에 의해서 슈퍼박테리아다, 내성균이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결국 최초의 우리 항생제의 스타트는 미생물에 의한 거였어요. 그런 것처럼 미생물들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던 메탄 혹은 수소를 만드는 것도 미생물들에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공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먹이로부터 다양한 미생물들이 관여를 하고 여러 생물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수소 혹은 메탄가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거의 대부분 국내에서는 메탄가스로 만들고 있고 메탄가스는 잘 타니까 열과 전기를 회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공정은 다 생물학적 공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버리는 물, 하수 처리장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정화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메탄가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에서는 미생물을 뗄 수 없는 우리는 미생물로부터 아주 큰 덕을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좀 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수소 메탄입니다. 수소 메탄은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환경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바이오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마지막 파트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이오 에너지는 바이오 매스라고 하는 원료로부터 물리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내진 에너지를 우리가 전체 다 바이오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매스는 뭐냐? 바이오 매스는 광합성과 관련된 그 모든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광합성에 의해서 자라는 나무 혹은 식물, 그 식물을 먹고 배설을 하는 가축 분뇨 혹은 사람의 분뇨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바이오매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무를 직접적으로 태우거나 물리화학적인 방법이죠. 연속 관점이니까 음식물 쓰레기, 가축 배설물을 이용해서 생물학적으로 메탄가스를 만들거나 혹은 옥수수나 혹은 감자를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바이오 에탄올을 만드는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바이오 에너지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디젤이 뭔 걸 아시나요? 디젤이 경유이죠, 경유. 우리 주유소 가면 개솔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가솔린 휘발유가 있고 디젤, 경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나는 바이오 디젤이라는 걸 직접 한번 보거나 써봤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디젤인데 성분은 비슷하지만 바이오 원료로부터 만든 바이오 디젤을 내가 한번 사용해봤다. 이런 분 계신가요? 그러면 조금 질문을 바꿔서 우리 집 차는 경유차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많이 있으시죠? 지금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우리가 쓰는 모든 디젤의 약 3%는 바이오 디젤입니다. 바이오 디젤이라는 것을 더 연구하고 만들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제 법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는 연료 혼합 의무 제도라고 해서 모든 주유소에 있는 디젤의 3%는 바이오 디젤로 믹스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앞으로 이제 더 이런 수치들이 증가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 학생들이 크고 뭐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이 되어서 유럽 여행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차를 렌트해서 부모님들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주유소에 들어가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경유, 휘발유만 있는 게 아니라 디젤 경유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B5, B20, 뭐 99.9 바이오 디젤이 포함되어 있는 함유율입니다. 바이오 디젤이 많을수록 가격은 비싸겠죠. 다만 조금 더 친환경적입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시면 일반적인 디젤과 그리고 20%의 바이오 디젤이 섞인 거, 100% 바이오 디젤이 섞인 걸 본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원유에서부터 나온 디젤보다는 바이오 디젤이 좀 더 친환경적입니다. 자, 그런데 질소 산화물이라고 하는 이제 NOx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낙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물질은 오히려 더 많이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질소 산화물의 관점에서만 보면 바이오 디젤이 더 깨끗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번 우리가 같이 얘기해 봤으면 하는 것은 자, 우리도 모르게 바이오 에너지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혹은 맞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익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입견. 기존 화석 연료 대비 바이오 에너지는 이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거고요. 혹은 반대로 우리는 바이오 에너지 혹은 친재생 에너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화석 연료에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요거 관련해서 혹시 얘기하고 싶은 학생 있으신가요? 네. 네,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네. 네. 기존 화석 연료는 곧 고갈될 거고 덜 그러니까 오염 물질을 배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이오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석유 지금 40년 남았고 천연가스 60년 남았고 석탄, 우라늄 이렇게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팩트를 한번 보자고요. 1997년에 석유 확인 매장량이 얼마였냐면 1조 1,500배럴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1997년에 이제 석유 40년 남았다. 우리 석유를 아껴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아주 열심히 석유를 썼거든요. 2007년에 뭐냐면 이제 정말 40년 남았다. 지금 남아있는 석유 매장량은 약 1조 4천억 배럴이다 얘기합니다. 2017년에 또 발표 나왔겠죠? 이제 정말 40년 남았다. 이제 진짜다. 1조 7천억 배럴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기술이 발달되면서 새로운 곳에 석유가 발견이 되고 혹은 기존에 이용하지 못했던 오일 샌드 혹은 다른 다양한 타입의 비전통 이런 화석연료가 개발이 되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 타이틀을 지우고 1997, 2000, 2017, 그 다음 2027년도에 경량을 물어보면 당연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배워왔던 화석연료 이제 고갈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덜 써야 된다 라고 하는 접근법은 뭔가 조금 오류가 있다. 우리는 물론 친환경 연료를 써야 되죠. 그렇지만 그 단순한 이유가 얘가 곧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40년 남았다는 얘기가 나오나? 당연히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한대라면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한된 양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본인들이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논리에 쏟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고요. 특히 천연가스나 다른 걸 대체할 수 있는 비전통 가스의 경우에는 뭐 셰일가스라는 용어 들어보시는지 모르겠고 혹은 뭐 콜베드 메신 혹은 뭐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독도 부근에 많이 묻혀 있다는 여러 가지 비전통 가스들이 개발이 되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0년 더 쓸 수 있다는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 기술력이 좀 더 발전하면 더 오래 쓸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다양한 이유에서 우리가 단순히 바이오 에너지와 화석연료를 비교할 때 화석연료 곧 고갈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바이오 에너지는 항상 깨끗한 에너지인가를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학생들한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건 보자고요. 프리 비어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제가 아일랜드에서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데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아,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프리 와이파이 콜드 비어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우리가 혹시 이런 현실에 직면해 있는 거 아닐까? 혹시 바이오 에너지라는 관점을 이런 관점에서 보여준 거 아닐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본다면 실제는 이런 내용 아닐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찾아보니까 사실 조금 학생들한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뭐냐면 우리가 비교하는 휘발유 가솔린이 여기에 있습니다. X축은 온실 효과를 얼마큼 배출하느냐에 대한 X축이고요. Y축은 환경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솔린보다 깨끗하려면 X축, Y축이 이 가솔린보다 낮아야 되겠죠. 즉 녹색 박스 안에 들어오는 바이오 에너지만 가솔린보다 더 깨끗한 에너지인 거죠. 실제로 살펴보면 지금 색깔이 지금 표가 안 나는데 옥수수로부터 만든 에탄올, 감자네요. 감자. 그리고 옥수수로부터 만든 휘발유는 훨씬 더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에서 거의 대부분 다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고 있거든요. 옥수수로. 아마존 밀림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나무, 식물 다 없애고 거기에 옥수수만 심습니다. 물 멀리서 끌고 와서 옥수수를 심고 수확해서 그걸 가지고 에탄올을 만들고 있거든요. 훨씬 더 환경에는 안 좋은 영향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이오 에너지 이꼴 항상 그린 혹은 클린 에너지가 아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놈들만 우리는 그린 앤 클린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 어떤 것들이냐?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만들어지는 메탄가스, 우리가 쓰고 버리는 식용유로부터 만들어지는 바이오 디젤, 혹은 가축 분유로부터 만들어진 메탄가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솔린보다 깨끗하다. 즉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집이 거제도입니다. 거제도. 제 원래 고향은 거제도고 지금은 일산에 살고 있는데 왕복 거리가 약 90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연비 10km라고 생각했을 때 옥수수로부터 바이오 에탄올을 만든다. 약 225kg의 옥수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약 128명의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옥수수이거든요. 과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옥수수로부터 바이오 에탄올이라고 하는 바이오 에너지를 만드는 게 바이오 퓨얼인지 혹은 바이오 퓨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첫 번째, 바이오 에너지가 항상 깨끗한 것은 아니다. 그 원료가 중요하고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로부터 만드는 에너지가 진정한 의미에서 클린 혹은 그린 에너지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메탄가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있는 일산에는 삼성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하루에 한 25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전량 다 메탄가스로 바뀌고 있고 그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용으로 돌아가면 아까 용에 비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것 같은데요. 자, 용의 얘기를 하면 용이 이런 것들을 먹고 용의 몸에서 수소나 메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미생물들을 이용해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통해서 메탄가스를 만들고 그거를 정제해서 우리가 에너지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음식물로부터 메탄가스를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현기성 소화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메탄가스로 만드는 곳의 가장 큰 힘든 점은 뭐냐면 이물질이 너무 많습니다. 이물질. 우리가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실수 혹은 고의적으로 분리수거가 잘 안 되면 거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젓가락, 숟가락부터 칼, 혹은 심지어는 그물도 발견이 됩니다.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제로 수작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혹은 여러 단계의 기계를 이용해서 이물질들을 선별해내고 그거를 메탄가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돌아가신 학생들은 이 바이오 에너지라는 게 그린 에너지가 되려면 나의 노력이 필요하구나.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겠다. 음식물 쓰레기에 다른 이물질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바이오 에너지를 그린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좀 말이 빨리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좀 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동일한 주제로 서울에서도 했고 부산에서도 했고 인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그 발표를 할 때는 초등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초등학생들 위주였기 때문에 좀 내용을 쉽게 한다고 해서 왔더니 오늘은 좀 아까 전에 선생님처럼 다양한 연령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흥미 위주로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좀 뒤죽박죽 세 개의 큰 챕터들이 섞여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 좀 간략적으로 정리를 하고 한번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용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용은 존재했을 것 같다라는 게 생각이고요. 용이 존재했다면 그 비행 능력과 화염 능력은 미생물에 의해서 가능했을 것 같다. 그래서 수소나 메탄가스가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걔들이 그런 능력을 보였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증거로서 지금 현재도 소에서 다양한 소 혹은 다양한 그 동물들에서 메탄가스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게 그 증거이고요. 조금 더 그 적극적으로 환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미생물들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어서 음식물 쓰레기나 혹은 다양한 냄새나는 것들을 메탄가스로 바꾸면서 환경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신 이후에는 음식물 쓰레기 혹은 분리수거를 좀 귀찮더라도 철저히 해주시면 내가 바이오 에너지를 그린 에너지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시간이 조금 한 5분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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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의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용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을까요? 용보다 더 위에 포식자가 있다면 용을 잡아먹기 위해서 뭐 다양한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근데 만약에 최고 상위의 포식자였다면 자기들 간의 뭐 경쟁 혹은 자기들 간의 싸움에 의해서 죽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드신가요? 네, 뭐 너무나도 다양한 미생물들도 살고 지금 동물들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대에는 더 다양한 동물들이 살지 않았을까? 그런 관점에서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정말 일부지만 용과 공룡이 비슷하다라고 같은 놈일 거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의 그 나는 특징을 제외한다면 상당한 부분이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저작권 문제로 여기 담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유튜브에 BBC The Last Dragon이라고 치시면 BBC에서 만든 페이크 다큐멘터리가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좀 그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얼음 산맥에서 아주 잘 보존된 동물의 사체가 발견이 되고 최초 생각으로는 공룡이라고 생각했는데 날 수 있는 특징을 가졌더라. 그런데 무게를 재보니 날개 길이에 비해서 너무 크고 하늘을 날 수 없다. 어떻게 날 수 있을까? 해부를 해보니 매캐한 냄새가 나고 가스 분석을 해보니 메탄과 수소더라. 그래서 그게 용이다. 뭐 이렇게 페이크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뭐 그런 관점으로 용이 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메탄가스 이후에 잘 못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술로서, 그러니까 학생의 질문은 뭐였냐면 메탄가스 외에 다른 생물학적으로 용이 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지금 현재 과학적인 내용으로는 수소나 메탄과 같은 가스에 의한 거 말고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조금 추가적인 얘기로 하면, 우리가 풍선을 높이 띄우려면 어떤 가스를 이용하는가요? 헬륨이죠. 헬륨을 이용하는 이유는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기구가 하늘을 날 수가 있죠. 열기구가 하늘을 나는 이유는 뭔가요? 공기가 뜨거워서 그렇습니다. 네. 열은 운동 에너지와 같이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온도가 높다, 열이 높다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운동 에너지가 크면 활동성이 좋겠죠. 그럼 공기 분자들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더 멀리 퍼질 겁니다. 차지하는 부피가 많아지니까 밀도가 가벼워지고 가벼워서 뜨게 된다는 원리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이제 뜰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날기 위해서 메탄가스는 최소 어느 만큼 필요하고 또 그렇게 많은 메탄가스가 있으면 폭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네. 그게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실제로 실험을 해보고 싶은 건데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버스를 타시죠, 버스. 우리가 그 버스에 보면 천연가스라고 되어 있고 CNG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Compressed Natural Gas. 바꿔 얘기하면 메탄가스, 기체의 메탄가스를 액체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아주 고압 상태로. 그러니까 그러한 특수 장치가 용의 몸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회가 되고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용이 특정한 몸무게를 가정을 하고 걔가 그 정도의 몸무게에서 몸무게를 유지하고 칼로리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먹이의 양 플러스 그 먹이의 양으로부터 우리가 실제 실험을 해서 발생되는 메탄 혹은 수소가스, 그리고 그거를 컴프레스 내추럴 가스 CNG처럼 압축한다고 했을 때, 혹은 다른 기관을 통해서 몸에 저장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의 띄울 수 있는 양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실험으로 한번 해보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실제 그런 것들을 한번 저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네. 네네. 네. 되게 연구가 진행되고 뭔가 결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용량에 있는 이런 연구나 나오는 걸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저의 주 전공은 환경공학이 전공인데요. 그 동양의 용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의주다 혹은 여러 가지 내용이 되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과학적 근거, 그 누구도 실제로 보지 못했고 남아 있는 유물로만까지만 설명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바이오 에너지나 혹은 환경 관련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럼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설명해 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바이오 에너지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점점 세대가 거듭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때는 그냥 단순히 바이오 에탄올, 즉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기 쉬운 원료만 썼습니다. 그게 옥수수, 콩, 먹기 쉬운,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도당과 같이 아주 분해가 쉬운 당이 많았고 에너지로 쉽게 전환할 수 있지만, 반대로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2세대 바이오매스, 3세대 바이오매스, 즉 지금 같은 경우는 농업 부산물이나 임업 부산물들이 2세대 바이오매스, 거기로부터 에너지를 만드는 연구, 혹은 3세대 같은 경우는 미세 조류를 키워서 조류의 몸 속에 있는 기름을 이용해서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연구, 이런 다양한 연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꿔 얘기해 보면, 우리가 이미 바이오 에탄올이나 혹은 바이오 디젤이나 메탄가스를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어떻게 하면 저렴하고 친환경적으로 확보할 거냐가 전체 공룡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바틀렉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산업혁명 이전의 에너지, 뭐 풍차나 물레방아 같은 것들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신재 뭐 이렇게 물이나 혹은 바람에 의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거, 특히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보다 그러니까 바다보다 낮기 때문에 그 비가 오면 잠기고 하니까 그 있는 물을 풍차를 돌려서 물을 뽑아내는 것도 예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뭐 예전을 보면 풍차에 의해서 뭐 방아 그 이제 뭐 밀 그러니까 뭐라 하죠? 제분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용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그 산업혁명 시대 이전에 뭐 에너지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제가 원래 1시간 반인데 보통 다른 데서 1시간 하고 질문 받았으면 너무 빨리 끝낸 거는 아니고 괜찮을까요? 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가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비도 오고 또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여러분들 다 본인들이 꿈꾸는 그런 직장 혹은 그런 미래를 다 이루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하여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